내가 이제 증권을 분석하는데, 나는 다른 거는 일절 보지 않겠다. 일절 보지 않고, 오직 수익률로서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위험으로서의 분사값만 보겠다 그래요. 분사값만. 그래서 그래프 평면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프 평면이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expected return이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산이든지 어떤 자산이든지 내가 평균값과 분사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했는데 딱 찍었어요. 여기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또 디스플레이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번 입 열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귀찮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요만큼의 위험에 요만큼의 수익률을 갖는 그런 그냥 증권이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삼성전자인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요만큼의 위험과 요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갖는 그냥 그런 증권이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평균 분산 기준이에요. 평균 분산 기준. 평균 분산 기준이 딱 나오게 되면 이제 마코비치가 이야기했던 또 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이제 지배원리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지배원리. 이 지배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배원리는 거의 한 90% 확률로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지배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증권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이제 증권이 하나뿐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나는 뭘 골라야 됩니까? 다트를 던져서 찍히는 걸 고르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하냐면 자, 수익률이 같다면 만약에 증권들 간의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가장 낮은 증권을 택한다. 그 다음에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런 증권을 택한다. 나머지는요 기각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자산이 딱 5개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개만. 요게 A고 B고 C고 D고 E고. 그런데 이 자산들을 보니까 A, B, C가 위험이 같아요. 위험이. 그럼 난 뭘 택해야 된다고요? A만 택해야 돼요. A만. 그 다음에 D하고 B하고 E가 있어요. E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수익률 수준이에요. 그러면 뭘 택해야 된다고요? D만 택해야 돼요. 이게 위험이 가장 낮으니까. 나머지 거는 다 기각을 시켜야 돼요. 나의 투자의 시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럼 이제 A하고 D하고가 문제잖아요. 그죠? A하고 D, 상호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느냐. D는 A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죠. 하지만 위험이 작죠. 그죠? A는 D에 비해서 위험이 크죠. 하지만 수익률이 높아요.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관계가 딱 성립이 되면 상호 지배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두 자산 모두 내가 선택 가능한, 이걸 선택했을 때 적어도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않을 그런 자산인데, 이렇게 해서 지배 원리를 통해서 선택된 이런 자산들의 돌림자는 바로 효율적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효율적. 그러니까 효율적 자산, 그 다음에 효율적 투자 기회 집합, 그 다음에 효율적 투자선, 이게 나중에 선으로 만들면 투자선,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이름은 달리하지만 뜻은 하나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배 원리를 통해서 선택된 그런 자산이에요. 이 이름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언급하기도 어렵고, 대체로 앞에 효율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러면 이것은 지배 원리를 통해서 내가 선택 가능한,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 그런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겠는데, 이때는 자신의 효용 함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효용 함수를.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까 봤을 때 여기가 웰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expected util이었을 때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의 효용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평균 분산의 공간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인간들은 평균 분산으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면 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까? 이 안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만족도가 같다고요. 만족도가. 예를 들면 나는 요만큼의 위험일 때 요만큼의 수익을 주면 내가 만족도가 10점이네. 10점. 예? 10점. 그런데 위험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을 더 주면 이때도 똑같이 10점이다 그냥. 10점. 이렇게 돼도 똑같이 10점. 예. 이렇게 모든 점들에서 똑같이 10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 그런 선. 이게 바로 이제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라고요. 내가 전부 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선택 가능한 선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합리적인 인간들의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뭐였죠? 기대 효용의 극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요. 기대 효용. 그러면 뭘 택해야지 내 기대가 가장 극대화되느냐? 기대 효용이 선을 한번 딱 그거만 알죠. 같은 위험 수준인데 뭐요? 수익이 제일 높잖아. 그죠? 당연히 3번에 무차별성을 택해야 한다고요. 1번과 2번을 택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그럼 어디 간다고요? 정신병원 간다고요. 정신병원.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이 이렇게 돼요.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이. 좌상방향으로 무차별성이 움직여 갈 때 그때 효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게 또 기울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돼요. 기울기를. 어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기울기를.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이거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가파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위험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많은 수익을 요구를 해요. 많은 수익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위험이 거의 비슷하게 증가를 하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해? 크지 않다 그거예요.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부를 때 이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공격적인 사람은 위험 선호형 투자자입니까? 아니죠. 둘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거기에 위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허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만약에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이라면 무차별성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을 하니까 둘 다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 그런 것뿐이지 이걸 위험 선호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됐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일로 넘어와야죠. 일로 넘어와 보면 아까 봅시다. 내가 왜 나머지 걸 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무차별성 보는데 여기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다 선택 가능하다 해요. 선택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효용을 크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은
저기 그 합리적인 투자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여기 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A와 D가 두 개가 있을 때, 자산이 A와 D가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D를 택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수적, 방어적 투자자. 그죠? 저기 D를 택한 사람은, A를 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 하지만 저 사람은 위험 선호용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평균 분산 기준을 가지고 저기 그 증권을 분석하는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해리 마코비치가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윌리엄 샤프하고 둘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증권 쪽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저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냐면 마코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아니지만 이제 선물 옵션에서 한 사람 저기 그 블랙하고 여기 블랙 못 받았죠? 마이런 숄저하고 저기 그 로버트 머튼이 받았죠. 로버트 머튼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 더 있는데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특히 또 이 블랙 숄저 모형의 블랙 같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노벨상 못 받았어요. 왜? 빨리 죽었기 때문에. 노벨상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야 주거든. 죽은 자에겐 주지 않는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저기 그 마코비치가 아마 저 논문 썼을 때가 나이가 24살인가 그랬어요. 24살. 그러니까 24살에 논문을 쓰고 어떻게 남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그래야지 노벨상 받죠. 네, 마지막 시간에 할 거 저기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 유진 파마도 자기가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을 쓴 게 62년인데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 22살.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아주 극소수의 천재가 있고, 천재가 있고 우리 같은 둔재들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천재들을 뒤로 쳐다니면서 열심히 캐먹는 거야. 캐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도 되면 되게 다행이죠. 그거 안 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기 그 빨리 천재가 나와서 이게 30 넘어가면 저기 그 노벨상 받기 틀렸습니다. 30 넘어가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개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근데 네.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글쎄, 좀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저기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기 그 사람들은 위험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에는 저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 위험을 즐기는 거거든요. 네. 글쎄요. 거기 대해서는 저기 별로 깊게 고민 안 해봤는데 한번 저기 찾아볼게요 한번요. 이 사람들은 위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위험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저기 그 수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기 그 위험 선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저기 상대적으로 증가할 때 수익을 더 요구하는 사람들은 회피형 투자자들이고, 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은 저기 그 위험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예. 아니죠. 이거는 저기 그 평균 분산 기준으로 오면,
그렇죠? 이게 그 위험적이 그러니까 저기 그 평균 분산 기준에 오면은 위험적이 저 뭡니까? 그 획표 투자자들은 컨벡스한 거죠. 없죠? 콘케이브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말씀이시죠? 이거 고민 안 해봤는데요? 예,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저기, 그게 저기, 그렇게 저기, 이거는 제가 볼 땐 저기, 나중에 가면 이게, 나중에 꺾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요. 만약에 이거 위험 선호형이라면, 이 사람들은 저기 그 위험 선호형의 특징은 저기 그 위험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위험 자체를. 저기 그 수익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분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기 이렇게 저기 무설국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제가 한번 저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까지 했죠?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좀 다시 해보면, 개별 저기 증권은, 개별 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expected return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 더해줘라. 각각의 수익률이 나온 상황 마이너스 expected return 의 제곱 곱하기 probability.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분산값은 저기 어떻게 나오냐면 다 더해줘라. 아니죠. 이게 아니죠. 각각의 수익률이 나온 상황 곱하기 probability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썼던 것처럼 마이너스 expected return 제곱 곱하기 probability. 그렇죠. 이렇게 저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별 저기 종목들의 저기 평균과 분산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분산 투자 아닙니까? 분산 투자. 분산 투자인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첨자를 갖다 이제 P라고 써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해줘라. 웨이트 곱하기 expected return. 이렇게 여기 쓰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투자 비중이에요. 투자 비중. 그 다음에 sum weight에 이거는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평균이 되는데 무슨 평균이 되냐면 웨이트에 대해서 가중 평균이 되는 거예요. 가중 평균이.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기 그렇게 뭐 평균값을 물어보는 그런 저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저거예요. 문제는 포트폴리오의 분산값, 위험값을 지금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썸이 두 개 붙고, 서메이션이 두 개 붙고, WI, WJ의 시그마 IJ. 이렇게 저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시그마 IJ라고 하는 게 의미로 보면 뭐냐면, 이게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그러니까 다른 기호로 보면은 코베리언스, IJ, 이렇게도 저기 표시를 합니다. 표시. 근데 그러면 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져요. 이게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사값을 낼 때, 분사값을 낼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간단히만 저기 식을 보면은, ri 마이너스 r 바해서 제곱했잖아요. 그쵸? 제곱했죠. 요걸 다 더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요게 평균으로부터, 요 제곱을 빼면 뭐가 되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보냐면, 평균 편차라고 한다고. 평균 편차의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을. 왜?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분산이다. 분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같은 자산의 평균 편차를 두 번 곱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죠? 공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자산의 평균 편차의 곱이에요. 예를 들면, ri 마이너스 r 바, 그 다음에 rj 마이너스, 요거 뭐, i의 바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rj의 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분사 값이 플러스라는 거와 공분사 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봐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다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다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다 플러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공분사 값이 플러스가 나와요. 이 의미는 뭡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간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그렇죠? 공분사 값이 플러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움직이는데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그 다음에 까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까꾸로 방향으로 하나는 이렇게 돼서 플러스 값을 가지면 하나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분사 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은 두 개의 자산이 움직이는데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공분사 값은 어떻게 해요? 부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분사 값의 크기를 가지고서는 이게 뭔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비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하고의 공분산하고 오른쪽 눈 시력과 왼쪽 눈 시력의 공분산을 내보면 시력은 뭐 0점 얼마 나죠. 물론 1.0이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경 쓴 사람들은 0점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두 개 곱해봐야 뭐 그렇게 큰 값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키하고 몸무게는 곱해놓으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분사 값의 크기를 가지고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고 단지 뭘 봐야 되느냐?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냐? 그때 플러스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시그마 ij가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i 곱하기 시그마 j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요거는 이제 기호를 볼 때 RHO, 로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겠지만, 우리 여기서는 뭐로 쓰냐면은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로 쓴다고요.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움직임을 갖습니다. 표준화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는데요.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는데 얘가 10% 올라가면 얘도 10%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얘가 10% 떨어지면 얘도 10%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름은 A와 B로 나눠져 있지만 그 성질로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은 거다고요. 같은 거.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면 그 두 개는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가 같은 크기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 10% 올라가면 하나 10% 떨어지고 하나 10% 올라가면 하나 10% 떨어지고 하는 이런 같은 크기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나는 항상 본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상관계수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움직이니까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0일 때는 무상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다. 상호 독립적인 관계. 상호 독립적인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혹시 예를 들면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간에 뭐 특별한 관계를 볼 수 없다. 뭐 이번 기회에 관계를 맺어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뭐 서로 간에 또 다르니까 그렇게 맺을 수 없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만 좀 더 봅시다. 하나만 좀 더 보면 이거 참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이거 이해하는데 아주 최근에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게 마코비치의 원전을 보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산 1과 자산 2와 자산 3이 있다고요. 자산 1과 2와 3. 또 자산 1과 자산 2와 자산 3이 있다고요. 이걸 이제 순서를 매트리스 만들어 주는 거야. 매트리스 만들어 주면 얘는 시그마 11, 얘는 시그마 12, 시그마 13, 시그마 21, 시그마 22, 시그마 23, 시그마 31, 시그마 32, 시그마 33. 요렇게 매트리스를 꾸밀 수 있죠. 꾸며보면, 요 대각선 보세요. 요 대각선은 뭡니까? 같은 것끼리 곱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것끼리? 결국 뭐냐? 분산이다. 분산. 분산 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분산 값을, 대각선, 분산 값을 아래 위로 해가지고 양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분산 값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갖다가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보면은 같은 것끼리 묶이는 분산과 관련된 거와 서로 다른 것끼리 연결되는 공분산으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구분이.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것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어떻게? sum wi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이번엔 sum 두 개에서 wi, wj의 시그마 ij라고 해서 여기는 i하고 j가 일치하는 부분 그렇죠? 여기는 i와 j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 이 그림을 나중에 내가 코너에 몰리면 이때 이 그림이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걸 같이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와서 우리가 다 해보고 있는 거 어려우니까 자산 1과 자산 2 자산 1과 자산 2 두 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위험값을 보자고요. 자산 1과 자산 2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고요.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의 expected return은 어떻게 되냐면 W1 곱하기 expected return의 1 그렇죠? 플러스 W2 곱하기 expected return의 2 그렇죠? W1 플러스 W2는 1 맞죠? 그죠? 집어넣읍시다. 각각 반반씩 집어넣었다. 얘 10%, 얘 5%다고요. 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5 곱하기 10% 플러스 0.5 곱하기 5%. 5%.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7.5%죠. 그렇죠? 수익률 줄어들었네요. 라고 끄덕거리면 안 된다고요. 왜? 10%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5%에 비해서 올라갔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가중평균이 된 거잖아요. 평균이 된 거잖아요. 평균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률은 아무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안 물어본다 그럽니다. 안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이에요. 포트폴리오 위험값. 위험값 보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산 1과 자산이 2개짜리 아닙니까? 그죠? 2개짜리. 2개짜리는 지금 요거다 그래요. 요거.
그렇죠? 요거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W1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두 개죠. 두 개. 아래 위가 있잖아요. 아래가 있어 두 개의 W1, W2의 시그마 1, 2. 시그마 1, 2. 보세요. 요게 지금 공분산이라고 했죠. 공분산. 공분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1, 시그마 2.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2 곱하기 시그마 1.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니까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한다.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써보면 W1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W1, W2의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저기 그 코베리언스 IJ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거를 내보면은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가 어떻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마이너스 값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마이너스 값을 갖지 못하도록 제곱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저기 마이너스 값 못 간다고요. 그러면 공분산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저기 그 요소는 뭡니까? 상관계수 하나밖에 없다고요. 상관계수. 그래서 그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위험은 무조건 줄어든다. 무조건 줄어든다. 보세요. 상관계수가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 1이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요 값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포트폴을 짜면은 이 정도의 위험값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는데 상관계수가 1이면 그냥 그대로 다 낫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0.9면은 이게 0.9가 되니까 이게 뭐 저기 그 1.8 정도로 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1만 아니면 무조건 위험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 0일 때 보세요. 로가 0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곱하기니까 이게 0이 되니까 다 제로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제로로 가죠. 그러니까 위험값이 요거만 낳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한 번 더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값이 가장 작아지는 거는 상관계수가 얼마일 때입니까? 예,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대표적으로 상관계수가 0일 때 위험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지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 지뢰를 밟아요. 그런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게 신났는데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3개짜리 한번 해봅시다. 기왕에 하는 거 3개짜리 한번 더 해보지 뭐. 자, 이번엔 자산 1과 자산 2, 자산 3으로 구성되어 있다 겁니다. 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W1 곱하기 expected return 1 플러스 W2 곱하기 expected return의 2 플러스 W3 곱하기 expected return의 3.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은 이 그림을 다시 봐봅시다. 다시 봐보면은 분산값이 3개고, 그렇죠? 공분산값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야 되잖아요. 1과 2가 있고, 그렇죠? 1, 2가 있고, 2, 1이 있고, 1, 3이 있고, 3, 1이 있고, 3, 2가 있고, 2, 3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것끼리 묶으면은 한 개씩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W1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W3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3의 제곱 플러스 2배의 W1, W2의 시그마 1, 2 그렇죠? 플러스 2배의 W1, W3의 시그마 1, 3 플러스 2배의 W2, W3의 시그마 2, 3 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4개짜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제. 4개짜리는 뭐 어떻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제.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자, 대각선으로 있는 거, 이 대각선으로 있는 게 뭐냐면
분산값이에요. 자산이 3개라면 분산값 몇 개 나옵니까? 쉬어보세요. 3개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의 개수가 자산수가 n개라면 시그마의 제곱은 n개가 있다. n개가 공분산값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네? 똑같은 걸 갖다 내가 묶지 않더라도 6개예요. 그러면 시그마 1, 2, 시그마 ij는 공분산값 몇 개 나오냐면 n-1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 마이너스 1개 하니까 6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분산의 개수를 한번 여러분 한번 내보세요. 만약에 내가 자산이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위험값을 계산하고 싶다. 데이터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분산값 100개. 그렇죠? 분산값 100개. 공분산값 100에 100 마이너스 1개니까 9,900개. 그런가요? 네, 9,900개. 네. 이게 몇 년도 얘기라고요? 1952년도 얘기예요. 1952년도에 9,900개의 데이터를 계산하려면은 아마도 밤을 새야 했을 것이다. 예. 사람이 하면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컴퓨터에 걸어놔도 여기 아마 밤을 새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개수를 기하급수로 늘려주는 건 뭡니까? 분산값이에요, 공분산값이에요?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3회 때 기출문제예요. 자, 내가 자산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값을 평가하려고 한다. 나는 몇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냐? 암산을 해보죠. 시그마 제곱이 10개, 시그마 ij가 10개에 10개 마이너스 1개인데 나누기 2를 해줘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 두 개 섞여 있어요. 아래 위로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45개. 토탈 55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다. 이런 식의 문제도. 이런 식의 문제 나오니까 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평균 분산 기준의 그래프로 와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지금 이제 자산이 2개가 있어요. 자산이 2개인데, 자산 A와 자산 B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관계수가 1이다 겁니다. 상관계수가 1이에요. 로우가 1인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결합선. 포트폴리오의 결합선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직선.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자산 A와 자산 B를 가지고 위험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자산 B에다 몰빵을 찍으면 되죠. 그렇죠? 자산 B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B만 가지고 있을 때 위험이 최소예요. 요 빨간색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산 A와 자산 B에 뭡니까? 비중을 달리하는 그런 점들이에요.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점들. 그러니까 나 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B를 얼마큼 가지냐? 자산 B를 이만큼, 자산 A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은 조점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조점을. 그러니까 자산 A와 자산 B의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모든 점들의 궤적이 바로 이제 이 선이다. 이 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된다. 하지만 이제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커브가 지금 나타나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뭐냐면 각각의 점들이 자산 A와 자산 B의 서로 간의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점 끝에 있는 요점 요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자산 A와 자산 B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그때 위험이 최소가 되는 점이잖아요.
위험이 최소가 되는 점. 이 점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MVP라고 불러요. MVP.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 왜? 최소 분산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 최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산값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된다.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겹쳐지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점. 저기 그 위험 자산 상관계수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에 저 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저 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그렇죠.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점들이니까 저 점을 찾아갈 때는 투자 비중이 중요해요. 투자 비중이 각각의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저 점을 찾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자산 1과 자산 2가 있는데 자산 1에 W만큼을 집어넣고 자산 2에 1-W만큼을 저기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해보면은 W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1의 제곱, 그쵸? 플러스 1-W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W 1-W의 시그마 1, 2 이렇게 나오고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랬을 때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W로 정리를 하자 합니다.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편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W가 얼마가 나오냐면 시그마 2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 2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1,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라는 겁니까? 자산 1에다. 나머지를 자산 2에다 주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점을 찾느냐? 요 점을 찾네요. 요 점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찾으려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내가 저기 자산 A와 자산 B를 가지고 자산 1과 자산 2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그때 위험이 최소가 되는 그 점을 찾기 위해서 해보면은 요거 해서 편미분해서 W를 내보면 그래서 여기다 그렇죠? 요 비중을 여기다 집어넣고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75%, 68 나올 거다 하면 여기 집어넣고 나머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요 점이다. 요 점이 시그마가 얼마냐? 여기다. 여기.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세요. 불행하게도 지금 이거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는 무슨 값입니까? 분산값이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무슨 값이에요?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그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지문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분산값을 물어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표준편차를 물어보는지. 만약에 표준편차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루트를 씌워야 돼.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내 요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뭘 알아야 됩니까? 투자 비중을 알아야죠. 투자 비중. 근데 이거는 이제 얘가 상관계수가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되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아닐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W가 어떻게 되면, 시그마 2,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면, 그래서 자산 1에다가 W 집어넣고, 자산 2에다가 1-W를 집어넣으면, 어디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시그마고 여기가 expected return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산 A와 자산 B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저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서 한번 저기 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를 다 찾을 수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지별당하는 게 있죠. 그렇죠? 지별당하는 게 있죠. 아까 지별리가 뭐라 그랬죠? 같은 위험 수준이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같은 수익률 수준이면 위험이 가장 낮은 거. 그렇죠?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밑으로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 위배됩니까? 기대 효용의 극대화, 합리성의 가정이 위배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배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최종적으로 자산을 결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우리는 뭐예요? 나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갖다 대야 한다. 갖다 대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랬을 때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방어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투자자를 공격적 투자자.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 프론티어와 저기 무차별곡선이 딱 저기 일치하는 이 접점에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적 자산이라고 해요. 최적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결국 끝에 가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적 자산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적 자산을.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투자 비용을 서로 달리하는 그런 저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그러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 자산으로 본다. 하나의 전부 다 포트폴리오 다 본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이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개수는 몇 개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 그림에서 개개인은 하나지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저기 놓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위험 자산의 개수만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외우고 계셔요. 무차별 곡선의 저기 개수는 위험 자산 기울기의 개수는 위험 자산의 개수만큼 내가 구성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을 구성된 모든 포트폴리오 개수 그 개수만큼 저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기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코비치의 결론으로 좀 가봐야죠. 마코비치 결론으로 좀 가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가지 부분으로. 어떻게? 다 더해져라 WI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다 더해져라 WI WJ의 시그마 IJ. 여기는 I와 J가 일치하는 부분, 여기는 I와 J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W가 뭡니까? W가 지금 투자 비중이잖아요. 투자 비중. 근데 내가 저기 똑같은 비율로 저기 모든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투자 비중이 얼마 되냐면 n분의 1이 되는 거죠. n분의 1. 모든 자산에 내가 n분의 1씩 투자를 했다. 그러면 n분의 1씩 투자하는데 여기가 저기 뭡니까? 분산값의 개수가 몇 개 나오죠? n개만큼 나와요. 그렇죠? 좀 빨리 좀 저기 해보면은 자, n분의 1의 제곱인데, 그렇죠? 투자 비중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분산값 개수는 얼마냐면 n개만큼의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고 해요. n개만큼. 저기 그 썸을 다 떼버리면 n개만큼의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고 해요. 네, 플러스 n분의 1에 또 n분의 1에 그렇죠? 곱하기 n개에서 n-1개만큼의 공분사값이 나온다고 해요. ij가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하나 약분되죠. 그렇죠? 하나 약분되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남게 되고 여기 플러스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n개죠. n이니까 요게 n제곱분의 1이고 그래서 약분을 시켜보면 얼마 되냐면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시그마 ij가 낳게 된다.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안 적고 그냥 저기 바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n이 뭡니까 지금 이 n이 저희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개수죠. 그죠? 자산의 개수. n을 무한대까지 늘려보자. 그러면 이게 밑에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하죠. 이걸 무한대까지 늘리면은 이거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하지만 이거는 요게 남게 돼서 요게 남게 된다. 그렇죠? 이게 마크비치 결론이에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수를 늘려라. 그러면 위험이 줄어든다. 어떤 위험이 줄어들었죠? 뭐하고 관련되는 위험이 줄어들었습니까? 바로 분산하고 관련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었죠? 뭐하고 관련된 위험이요? 공분산 위험이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그림들 많이 그리죠. 이런 그림들 많이 그려요. 어떻게 많이 그리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산 개수예요. 자산 개수. 그다음에 여기가 시그마다고 해요. 위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포트폴리오를 짜라. 포트폴리오를 짜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수를 늘려라. 늘리면 위험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다. 줄어드는 위험은 분산과 관련되는 위험이고 줄어들지 않는 위험은 공분산과 관련되는 위험이다. 공분산 관련된 위험. 우리 FP 교재를 보면은 시장의 평균적인 공분산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산의 개수를 늘려보니까 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라.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틀린 얘기죠. 만약에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까지 줄어드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는 전혀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일정 부분까지 줄어드는 위험이 바로 분산 위험이고 그 이후에 전혀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시장의 평균적인 공분산 위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가겠지만 포트폴 짜보세요. 포트폴 짜보세요. 내가 1, 2, 3, 4, 5 5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 짰어요. 포트폴 짜면은 혹시 이렇게 5개 종목에 분산 투자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해보면 좀 속된 말로 더럽게 재미없어요. 더럽게 재미없어요. 왜냐면 한 놈 올라가면 한 놈 떨어지고 한 놈 올라가면 한 놈 떨어지고 한 놈 올라가면 나 맨날 본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본전인 것 같은 거 자체가 위험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왜? 위험은 개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동성이라고 했잖아요.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것은 여기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맨날 본전인 것 같다 해요. 맨날 본전이면은 무위험이잖아요. 무위험. 응? 그러니까 여기 하나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고 하는 건 뭐로 봐야 되냐면 이게 바로 분산 위험으로 봐야 돼요. 분산 위험. 네? 근데 분산 위험들이 없어져 버려요. 뭐에 의해서? 공분산 관계에 의해서. 공분산 관계, 특히 상관계수. 하나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니까 상쇄돼 버리잖아요. 수익률이. 네? 이런 상쇄되는 과정을 통해서 끝에 가보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다 올라가고 다 떨어질 때. 다 올라가면은 돈 벌고 다 떨어지면 돈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다 올라갑니까?
주식시장이 좀 속된 말로 연락 좋을 때, 예? 그럴 때 여기 그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냐? 시장에 의해서 올라가야 돼.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종목씩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다 없애버릴 수 있냐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다 상쇄시켜버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언제요? 시장 자체가, 마켓 자체가 이게 그 움직일 때 돈을 벌게 되거나 돈을 잃게 된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다 상쇄시켜버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짜서는 상쇄가 안 된다. 그러면 상쇄시킬 수 없는 저 위험은 무엇으로? 바로 선물과 옵션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분산 투자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선물 옵션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해결하지 못한 저 위험을 관리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저기 그 넘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핸들링했던 자산들은 뭐냐면 전부 다 위험 자산, 리스크 에셋이래. 리스크 에셋, 그죠? 왜 우리가 그걸 저기 그 리스크 에셋이라고 보냐면 보세요.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expected return이면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딱 가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평균 분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개별 기업들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구하잖아요. 에? 구해가지고 이 평균 분산 기준에 착 뿌려놓는다고요. 착 뿌려놓는다. 찍어야 되겠죠? 빡 저기 찍어야 돼요. 찍어놓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예, 지배원리 하라고 했어요. 지배원리에서 저기 그 나오는 그 남게 되는 자산들 뭐라고 그랬어요? 효율적.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효율적 자산이다. 예. 그래서 그게 자산의 개수가 수없이 많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위험이 제일 작은 이놈도 위험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저기 그 효율적 프론티어가 곡선의 형태를 가질 때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이다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차별 곡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고요? 위험 자산의 개수만큼 나온다. 현미경을 봐가지고 이 점들의 개수 다 씌우면 그만큼의 위험 자산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택할 수 있는 자산은 한 개밖에 없어요. 왜? 나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딱 이렇게 스티프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나는 보수적인 사람, 네? 이렇게 좀 플랫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나는 공격적인 사람,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그거예요. 평가를.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 나의 투자의 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그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모든 걸 정의에 입각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무위험 자산을 보면은, 보세요. 우리 아까 저기 그 삼성전자 같은 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보세요. 삼성전자 아까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놈은 먹을 때, 잃을 때 있잖아요. 먹으면 10%, 제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수익률이 변하잖아요. 네? 수익률이 변하잖아요. 이런 걸 대체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험 자산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무위험 자산은 리스크 프리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게 5%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무위험 자산의 성질이에요. 성질. 그럼 왜 0.4, 얘 0.4, 0.5 하면은 0.2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5%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리스크 프리 에셋의 expected return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 에셋의 분산값은 얼마야 됩니까? 네. 이게 제로가 된다. 그러면 분산값이 0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네. 어떤 의미는 수평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위험 자산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수익률 이런 걸로 보죠, 그렇죠?
정기예금 이자율 요즘에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특히 뭐, 리버 플러스 알파를 해놔가지고, 3개월마다 뭐 재조정되고 그러면 굉장히 골아파요.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예금 이자율은 왜 우리가 무위험으로 보느냐? 바로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고 해요.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따 시작해요. 이따 쳐보자. 뭐 원래는 없다고 보지만 이따고 쳐보자. 이따 쳐보자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자 합니다. 위험 자산과 자 위험 자산 M과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데 이때 위험 자산 M에다 얼마를 집어넣냐면 W를 집어넣어보자.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 에셋에는 1-W를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내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expected return의 M 그쵸? 네, 플러스 1-W 곱하기 expected return의 RF 그쵸?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RF로 나오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RF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W에 대해서 괄호를 풀고 다시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W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나 같으면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많이 내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요거 지금 뭐죠? 요거 지금 무위험이자율이죠. 그쵸? 무위험이자율.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위험자산인 M의 기대수익률이죠. 그쵸? 요게 무위험이자율이에요. 요게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0보다 커야 돼요. 왜? 위험자산은 내가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지. 만약에 위험자산이 무위험자산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준다면, 더 낮은 위험자산 사는 사람들은 비용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위험자산에 박아놓고 놀러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항상 expected return은 더 높아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이다. 뭐요? 내가 무위험 자산을 갖지 않고 위험 자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수익률. 수익률. 요거 뭐였어요? 요거 W. 어디에 들어가는 비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그때의 기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무위험 수익률을 깔린다.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을 깔린다.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만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만큼 더 요구를 해야 되냐면 내가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RF가 5%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 M의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이때 5대5로 투자를 했다면 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곱하기 0.5 7.5%의 기대 수익률을 내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것만 평가할 수 없죠. 이것만 평가할 수 없고 또 뭘 평가해야 되냐면 이제 위험을 평가해야죠. 위험을. 자,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W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M의 제곱, 그쵸? 플러스 1-W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의 RF,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W 1-W의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M 곱하기 시그마 RF. 네. 맞죠? 이거 저기 자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값하고 그 다음에 기대수익 요구하는 건 반드시 외우고 계세요. 네.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 얼마예요? 제로. 얘 제로. 다 곱하기네요. 다 곱하니까 얘들 없어지고 결국 뭐만 남느냐?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내봤더니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의 제곱 곱하기 위험자산의 분산값만큼 남게 되더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루트를 한번 써보자. 루트 써봤더니 시그마 P라고 하는 놈은 W 곱하기 시그마 M이네요. 시그마 M. 에? 여기 W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W라고 하는 놈이 더 궁금하다. W는 시그마 M분의 시그마 P.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저렇게 해놓으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또 대입이 하고 싶네요. 기왕에 시작한 건 또 대입해봐야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다시 봅시다. Expected return 포트폴리오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나누기 시그마 M 곱하기 시그마 P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요. 요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요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죠. 리스크 프리미엄. 예. 그런데 요기는 이제 위험자산인 시그마 M의 위험값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나눠주면은 요 전체는 뭐가 되냐면 위험 한 단위당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위험 한 단위당 리스크 프리미엄. 그런데 이 식 보세요. 이 식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는 뭡니까? 얘는 알파값, 절편값. 얘가 뭐예요? 얘가 기울기. 그러니까, 뭡니까? 위험 한 단위당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값이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값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위험을 부담을 하잖아요. 위험 부담하는데, 절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 된다. 어떻게? 위험 한 단위당. 내가 한 단위의 위험을 부담했을 때 그때 나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올렸는지를 가지고 따져야지 내가 절대적으로 위험 이만큼 잡았으니까 수익 이만큼 나와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그겁니다. 예전 어렵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직선이라면 이것들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를 달리하는 얘 1번, 얘 2번, 얘 3번인데 이거 기울기값이 위험 한 단위당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잖아요. 기울기값이.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위험을 부담을 했는데 그때 그 부담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일 큰 사람이 뭐예요?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자산운용 결과 분석에 가서 할 얘기지만 이런 위험 한 단위당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누가 극대화시켰느냐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이제 판가름난다 그럽니다. 판가름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한번 보자 그럽니다. 우리가 시그마와 expected return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각각의 개별 자산의 평균과 분산값을 계산했어요. 그죠? 계산하고 여기다 촥 뿌렸어요. 그 다음에 지배원리 하라 그랬죠? 지배원리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효율적 프론티어가.
프론티어가 나와요. 이건 지금 좀 뭡니까? 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기 그 투자기회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최저자산이 되는 거죠. 최저자산이.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만약에 무위험자산 RF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나의 그 투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서 효율적 프론티어에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접선을 이렇게 여기에 딱 접점을 이루는 이 점에 있는 자산의 이름이 바로 M이다 그거예요. M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RF로부터 접선을 내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선이요. 빨간색 선은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자산 M과 무위험자산 RF의 서로 다른 투자 비중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결정했다. RF 이만큼 가지고 M 이만큼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투자 비중을 가지고 쭉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는 나의 저기 그 효율적 프론티어가 곡선이 아니고 뭐로 변했어요? 직선으로 변했죠. 더 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네, 뭡니까? 하얀색 선. 왜? 지배를 당해버리잖아요. 이 빨간색 선으로부터 지배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얀색 선은 내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선들이다. 안 되는 선들이다. 그러면 만약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게 되면은 나의 효율적 프론티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으로 변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 M이 딱, 이 빨간색,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다 어떤 점들이라고요? 위험자산 M과 무위험자산 RF에 서로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점들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 빨간색 선 상에 위험자산은 몇 개 있어요? 네? 위험자산 몇 개 있습니까? 위험자산은 M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M 하나밖에. 그렇죠? 그러면 무차복수 몇 개 나와야 돼요? 기울기 하나만 나와야 한다 그래요. 하나만.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냐면 어떤 이는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어떤 이는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 같다 그래요. 다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자와 방어적인 투자자를 나누게 되냐면 누가 더 무위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잖아요. A가. 왜 작은 거예요? 왜 작냐면은 무위험 자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위험 자산을. 그리고 이 그림 중에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M까지밖에. 여기에 보면은 RF에 몰빵 찍은 거예요. 네? 여기는 M에다가만 다 산 거예요. 네. 이 밑으로는 뭡니까? 이미 그 RF와 M을 적절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RF로 차입을 해온 거예요. 돈을 빌려와서 무위험 이자율로 돈을 빌려와서 어떻게 위험 자산을 더 산 거죠. 더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안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나한테 정기예금 받아가지고 다른 대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정부에 대놓고 대출 준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대출 포트폴리오라 부른다. 대출 포트폴리오. 이 선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 돈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넘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차이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차이 포트폴리오.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파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토빈의 분리정리라고 하는 걸 이제 저기 봐야 돼요. 이게 아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배원리, 분리정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참 분리정리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그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자, 내가 저기 그, 각각의 개별 자산들의 저기 그 뭐요.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기준에 착 뿌렸죠. 착 뿌리면 뭐 하라고요? 지배 원리 하라 해. 지배 원리에서 효율적 프론티어를 만들어 내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뭘 알아야지 최적 자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효용 함수를 알아야지. 위험 자산만 있을 경우에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울기 값을 갖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저기 그 기울기를 갖다 대서 나의 최적 자산을 찾아 나간다 그겁니다. 하지만 무위험 자산이 딱 존재를 하기만 하면, 그럼 나는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내 위험도에 상관없이, 나의 효용 함수 상관없이 위험 자산은 무조건 뭘 가져야 되느냐? M을 가져야 된다. M을.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M과 무위험 자산 RF를 어떤 비중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만.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내 효용 함수를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딱 분리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무위험 자산이 존재할 때. 만약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해야죠. 죽으라고 해야죠. 하지만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게 되면 나는 나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험 자산 M만.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위험 자산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저기 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분리해냈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 정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코비치가 이제 그 이야기한 거예요. 마코비치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코비치 모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깨끗한 모형입니다. 이건 뭐 일체의 저기 그 기본적인 가정을 제외하면은 아무런 가정이 없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저기 그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모형인데, 근데 문제는 이 모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결함이 별거 아니에요. 계산량이 많다. 계산량이. 아까 그 계산량 많은 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공분산. 그러니까 공분산의 개수가 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가지고 얼마 됩니까? 대충 한 1600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죠. 어떤 저기 그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와가지고, 야, 나 지금 한 자산 1000개 가지고 포트폴리오 잘라는데 내 포트폴리오 위험 좀 저기 평가를 해줘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분사값 1000개, 그렇죠? 공분사값 1000에 1000 마이너스, 이것도 왜 1밖에 안 빼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누기 해보세요. 몇 개나 계산을 해야 됩니까? 계산 물릉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기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와가지고, 야, 나 포트폴리오 저기 하려는데 저기 그 평가 조절하면 얘 잠깐만 기다리세요. 계산기 팍 두들기는 거예요. 딱 두들기고 손님 딱 해서 보니까 가격이 바뀌어 있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또 막 밤낮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쓰질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그 마코비치 그 모형은 논문이 나온 거는 1952년이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퍼블리시를 해요. 책으로 퍼블리시한 거는 58년이에요. 58년에 마코비치가 퍼블리시 해놓은 것을 우리나라 저기 그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그때는 이제 대한투신이죠. 대한투신에서 1970년대에 또 완역을 해놓은 저기 책이 있어요. 완역을 해놓은 책. 그걸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코비치의 이 공분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공분산의 개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해요. 당시에 1950년대 그 컴퓨터를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거 몇 개 된 1000, 만, 10만, 100만, 한 대충 한 저기 몇백만 개가 되면, 몇백만 개 되면은 아마 걸어놓으면은 하루 반나절은 헉헉 되면서 저기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계산량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산 1, 2, 3, 자산 1, 2, 3,
시그마 1만, 시그마 12, 시그마 13, 시그마 21, 시그마 22, 시그마 23, 시그마 31, 시그마 32, 시그마 33 했는데 얘가 지금 저기 이게 분산 위험 아니에요. 그렇죠? 양옆이 공분산 위험이고 포트폴리오 짰어요. 그랬더니 없어지는 위험 있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재수없이 대각선에 있는 이 저기 몇 개 안 되는 게 0으로 가버렸잖아요. 왜 이러세요? 지금 이야기 다 하고 저기 결론 질러는데 그냥 껌뻑껌뻑 트는데 안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것들이 문제냐, 이것들이. 그쵸? 이것들이 문제니까 윌리엄 샤프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마코비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포트폴리오 짜라. 짜면은 위험이 줄어들고 그 위험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시장의 평균적인 공분산 위험으로 간다고요. 그럼 시장의 평균적인 공분산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마켓 리스크다요. 마켓 리스크. 예? 그러면 이 각각의 그 자산들과 마켓하고 시장하고의 어떤 일정한 공분산 관계 그거를 상정을 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줄여줄 수 있다고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하고 이렇게 그 공분산들을 전부 다 어디로 0으로 보내고 일정한 가정에 의해서 0으로 보내고 죽은 놈을 다시 살리자고요.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1, 1이 아니고 이번에는 마켓과 1, 마켓과 2, 마켓과 3, 3 이런 식으로 시장하고의 어떤 공분산 관계로 끌고 나가면 그러면 계산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만약에 이 관계가 성립을 많이 한다면 그럼 나는 포트폴리오의 위험값을 계산을 하는데 데이터 양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n 플러스 1 마켓 리스크가 있으니까 마켓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만 있으면 이거는 개별 기업의 분산값이 필요하고 이건 마켓의 분산값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요. 획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단일 지표 모형 가지고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다음 주는 잘못하면은 나하고 6시간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난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이니까 했던 얘기 또 들어봐야 별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